그날 밤 그 집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없었는데 짧게 울렸다가 끊기고 잠시 후 다시 울리고 또 끊기는 소리였습니다. 그걸 여러 번 들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던 사람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살아있는 공간 같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 밤 그 집 안에는 누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끝내 그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 걸까요? 마릴린 먼로. 하지만 그 이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노마 진 모텐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녀는 언제나 빛 속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모든 공간의 공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얼굴 뒤에는 너무 어린 시절부터 이미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노마진의 어린 시절은 하나의 집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집, 여러 명의 어른들, 그리고 반복되는 이별이었습니다. 위탁 가정, 고아원, 그리고 다시 낯선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앞으로 가야 할 다음 집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은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단 얼마 동안만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낯선 집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처음 보는 사람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면 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다시 떠나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처음 보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어떤 날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신 버려지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말보다 먼저 표정을 읽고 눈치를 보고 먼저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기대하면 더 크게 무너진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살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준비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녀를 보며 태어날 때부터 빛을 가진 사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빛보다 먼저 불안과 이별을 배운 아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되는 삶, 그리고 언제든 다시 내려놓아질 수 있다는 감각. 그건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빠른 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사람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정들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하고 사랑받는 순간에도 끝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녀의 눈빛에서 설명되지 않는 쓸쓸함을 느꼈다면 어쩌면 그건 이 시절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노마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언젠가 자신을 가장 화려하게 사랑하면서도 가장 차갑게 소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시선이 집중되고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웃음은 만들어졌고 눈빛은 연습되었고 움직임은 계산되었습니다. 찰칵. 그 한 장의 사진 이후 노마진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마릴린 먼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발, 부드러운 목소리, 완벽하게 설계된 미소. 그녀는 점점 더 완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항상 웃어야 하고, 항상 사랑스러워야 하고, 항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낸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웃을수록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녀가 침묵할수록 사람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면 어릴 적부터 남아있던 감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남겨지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자기 자신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명해질수록 그녀가 서 있는 자리는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예계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으로 말입니다.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점점 반복되었고 우연이 아닌 관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게 됩니다. 권력과 연결된 사람,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들을 듣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권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항상 위험해집니다. 특히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짧은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벼운 악수, 짧은 대화, 그리고 서로를 기억하는 정도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어졌고 또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들을 때 할리우드와 함께 워싱턴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유명한 스타였지만 동시에 권력과 너무 가까워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 비공식적인 만남, 기록으로 남지 않는 대화, 밖으로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 그 세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빛나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경계선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목격되었다는 장소들,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 저택, 그리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어떤 호텔의 뒷문,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차 뒷좌석에 몸을 숨기고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곳에서 오간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국가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위험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간 너무 위험한 대화였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흘려듣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이름을 갖기 시작하고 장소를 갖기 시작하고 의미를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무엇을 원했는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무엇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지.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해집니다. 1962년 뉴욕.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공기가 순간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그녀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몸에 딱 붙는 드레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의 긴장. 그리고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 목소리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속삭이는 것 같았고 너무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건 공연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클린 케네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일정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공연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무대 위에는 마릴린 먼로와 존 F 케네디,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배우가 아니게 됩니다. 권력과 연결된, 그리고 동시에 위험해진 존재가 됩니다. 정말 그 노래는 단지 축하를 위한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어떤 관계에 드러난 장면이었을까요? 그날 밤 무대에서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어쩌면 동시에 누군가의 경계심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유명해졌고 그만큼 더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쫓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사생활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위치, 권력의 이미지, 그리고 대중의 시선,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는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정리되어야 했던 관계였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은 시선이 쏠려 있었고, 무엇보다 그 관계 속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끝나도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정리되었어도 그 안에서 오갔던 말들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관계가 끝난 뒤에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억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세계에서는 그 기억이 위험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름, 로버트 F 케네디입니다. 대통령의 동생,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일부 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 가까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알게 되었고 점점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단순한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는 정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위험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단지 유명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알아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조금씩 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그 집 근처를 지나던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빛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집 앞에 익숙하지 않은 차가 잠시 멈춰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로버트 F. 케네디입니다. 그가 그날 밤 그 집에 있었을 가능성,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그날 밤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정리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것, 그녀가 말하려 했던 것,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막아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만약 그가 정말 그 집에 있었다면 그날 밤 오간 대화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관계를 끝내기 위한 대화였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둘러싼 대화였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걸 말하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녀와 가까웠던 인물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가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막아야 하는 일이었을 가능성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결심에 가까운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말해야 할지, 끝까지 숨겨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 혼자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산 끝에서 그날 밤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의 끝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남은 이야기 중 하나,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던 작은 빨간 수첩입니다. 그건 단순한 일정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들, 전화번호, 짧은 메모들, 그리고 이상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야기, 확인 필요, 그 사람 다시. 그 수첩을 본 적이 있다는 인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기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와 관계를 기록한 흔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그 수첩은 항상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녀는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 수첩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단 한 번도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수첩의 내용이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정치 관련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쿠바. 비공식적인 대화. 권력자들 사이에서 오간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리기보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수첩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사라져야 했던 물건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는 무슨 이름들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문장이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수첩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불편한 가능성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대답은 느려졌고,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끊깁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다시 부르고 더 크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 대답도 없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날 통화에 대해 당시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던 인물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끝난 통화가 아니라 중간에 끊긴 순간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부검을 담당했던 인물 토마스 노구치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위장을 확인했을 때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 치사량의 수면제를 입으로 복용했다면 위장에는 노란색 가루 형태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약을 입으로 먹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당혹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흐름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상태가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 그 순간 발표되는 이야기와 실제로 남아있는 흔적 사이에 분명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은 당시에도 설명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석되지 않은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날 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다른 방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 전화선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무언가 급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였다는 증언,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그날 밤의 일부였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다른 형태로 정리한 이야기를 우리가 뒤늦게 듣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이야기. 세탁기 소리입니다. 조용해야 할 집 안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공간에서 혼자 돌아가고 있던 기계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일정했고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 시간에, 왜 그 상황에서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일상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리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흔적을 지우고 남은 것들을 없애고 그 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날 밤 그녀의 집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사라졌다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그 차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고 기억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확인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세탁기, 전화선, 사라진 수첩, 그리고 검은 세단. 이 네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그 차는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라 그날 밤의 뒤처리를 암시하는 이상한 그림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집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끝난 것처럼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이후 사라진 것들입니다. 전화의 기록, 세탁기의 흔적, 그리고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던 빨간 수첩.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통화,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 그리고 사라진 기록. 이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가 급하게 정리해야 했던 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섬뜩한 이야기가 하나 더 겹쳐집니다. 당시 그녀의 집이 외부 기관에 의해 도청되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떠돌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다시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녀의 마지막 날, 집안에서 오간 대화들, 마지막 통화,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미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날 밤에 대해 이토록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날 밤, 그 집 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정리하려던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밤의 진실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 뒤 조용히 감춰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그 집에 있었는지,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왜 그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누가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끝내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 모든 질문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날 밤은 설명되지 않은 채 정리된 밤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게 만듭니다.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 그녀의 이야기는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더 크게 남았습니다. 그녀가 입었던 드레스는 세월이 흐른 뒤 믿기 어려운 금액으로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권력과 관계, 그리고 그날 밤의 상징이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그녀가 떠난 뒤 한 남자가 매주 같은 시간에 그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장미 한 송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행동은 무려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 디마지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드디어 마릴린을 다시 볼 수 있겠군. 그 말이 사랑이었는지 후회였는지 혹은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끝까지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의 질문.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던 그 빨간 수첩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 안에 적혀 있던 이야기들은 정말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을까요? 그날 밤 불이 켜져 있던 집, 끊어진 전화, 조용히 돌아가던 기계, 검은 세단의 그림자, 도청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공간, 그리고 끝내 사라진 기록.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밤 그 집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을 받으며 살았던 그녀의 삶은 정말 부러운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대신 살아주고 싶지 않은 삶이었을까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